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삼성전자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를 한 번에 씻어낸 만큼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실적은 어디까지나 반도체 시장의 업황 회복에 따른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 분야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그동안 독과점 해오다시피 했던 이 폴더폰 시장에서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런칭 행사를 가졌는데요. 갤럭시 언팩 2024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갤럭시 Z 플립 6와 폴드 6 시리즈를 이제 런칭을 했는데, 이 가격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는 폴더폰 시장의 대중화를 목표로 해서 가격 인상을 가급적 자제해 왔었는데, 그동안 원재료비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계속 돌아왔고, 특히 이제 하청업체들도 삼성전자의 가격 인상을 이제 계속 자제되다 보니까 이 부품 가격이 제대로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하고 납품을 해왔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이 폴더폰을 많이 팔면 수량으로라도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텐데, 삼성전자는 이 폴더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요번에 갤럭시 Z 폴드 6와 그 플립 6를 내놨는데, 가격이 인상되면서 이 판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번 갤럭시 S 시리즈에서 인공지능 AI 기능을 접목시켜서 히트를 치긴 했지만, 이 폴더폰에도 인공지능 AI 기능을 접목시킨 게 그렇게 크게 혁신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고 가격만 올렸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폴더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점유율이 50%까지 쪼그라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데인 차이나라는 중국 이 스마트폰 업체들의 이 역량이 굉장히 강화됐죠. 화웨이 같은 경우 다 죽어가던 회사가 특히 이제 미중 간 무역 전쟁의 타겟 회사로 이제 찍히면서 화웨이가 많이 죽었었는데, 그 작년부터 해서 이 화웨이가 공격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폴더폰 시장에서 전체 글로벌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면서 화웨이는 화려하게 부활을 알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그만큼의 시장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올해 안에 삼성전자의 폴더폰 시장 50%가 무너질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갤럭시 Z 폴드 6와 플립 6의 이제 런칭 행사에 빛이 발해버린 것이죠.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잠정 실적으로 2분기 실적을 10조 원대, 10조 4천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증가한 이유는 이 나름대로 이제 D램과 그 낸드 이쪽의 가격이 회복되면서 이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이 D램이나 낸드 쪽 시장, 그러니까 이쪽을 포기하고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에 올인을 하다시피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겨우겨우 흑자를 내며 먼저 1분기 때 살아서 돌아왔지만, 삼성전자는 기존 D램과 낸드 시장을 지키면서 HBM 쪽을 신규 사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HBM 쪽에서는, 즉 인공지능 AI 시장 쪽에서는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존의 주력 시장을 고스란히 지켜낼 수 있었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10조 4천억을 금세 회복세를 나타낸 겁니다. 이 지난 1분기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쪽 이 실적의 드라마틱한 차이는 이 HBM이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 HBM 쪽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납품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고마진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오는 D램과 낸드 생산을 줄이다 보니 그런 쪽에서 손실도 줄이면서 영업이익을 1조 원 넘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대쪽에 낸드와 D램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HBM도 1위 사업자인 엔비디아가 아닌 AMD를 상대로 이제 매출을 내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올리는 수익은 낮았죠. 하지만 2분기 때는 이게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HBM3에서 이게 SK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는 8단짜리가 아니라 12단짜리를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돌면서 이 지금 현재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을 이 시장을 빼앗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12단짜리 HBM3가 올 연말로 그 양산 시가 늦춰질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2023년에 보면 HBM이 8.4% 정도 반도체 시장, 메모리 시장에서 8.4% 정도 차지했지만 2024년에는 이 비중이 20%까지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이 20%까지 늘어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SK하이닉스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마진이 나오는 HBM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지난 올 상반기에는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가다시피 했죠. 그리고 3분기부터는 마이크론도 이 8단짜리 HBM3를 양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 HBM 그 SK하이닉스의 HBM 시장을 독점하는 이런 구조가 깨질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삼성전자가 12단짜리 HBM3를 양산하게 될 경우에는 확실하게 SK하이닉스가 기존에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여기다가 삼성전자는 가장 큰 문제가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요번에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지금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그러니까 이건희 상속세를 내는데 거의 10조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걸쳐서 이걸 분할해서 내고 있는데 이게 올해와 내년 해서 그러니까 그 2개년도에서 이제 이런 상속세를 대부분 다 내게 되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대두되는 문제는 삼성의 이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특히나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제조와 금융이라는 서로 이질적인 사업 구조로 이 두 개가 서로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관계를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건희 상속세 때문에 오너 일가가 계속 이 상속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기에는 이들이 저금리 기조에서는 이걸 주식을 담보로 맡기면서 담보대출로 세금을 내왔지만 지금은 이자율이 4%에서 5%까지 올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부채를 지면서 그 이자를 부담하면서 이 상속세를 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홍라희 여사는 직접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조 단위로 이제 주식을 팔고 있고 또 이러한 매도가 계속 삼성전자의 주가를 또 발목 잡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 이 그룹의 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삼성생명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순환 출자 구조를 끊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이건희 회장 상속세 내는 것만큼 돈이 들어갈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오너일가로서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이 삼성전자의 노조가 살리면서 이 노조가 이 총파업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또 대우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서 그 충분히 많은 그 임금이나 보상을 받으면고 있다고 얘기되지만 이게 애플이나 또 다른 그 경쟁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만큼의 그 수익을, 그러니까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를 따져보면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볼 때는 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단순히 다른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동자들과 단순히 비교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 내 삼성전자의 수익을 지금 2분기 때 영업이익 10조 원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이 임직원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삼성전자가 보상을 해주고 있느냐, 이 문제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슈가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거를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사측의 입장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측의 그러니까 보도하는 내용들을 갖고 보면 그 우수한 인재들이 삼성전자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인재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삼성전자 신입사원과 애플의 신입사원이 초기에는 삼성전자 높지만, 이 애플이 성과를 내가면서 인재가 그 안에서 조직 내에서 성장해 가면서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과장 달고 뭐 차장 달고 부장 달고 하는 그 부장과 임원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 삼성전자의 임직원은 애플에 보상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뭐 어떤 심하게 말해서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보상을 받고 다닌다고 합니다. 물론 애플의 수익성이 삼성전자의 수익성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삼성전자와 애플이 경쟁 관계에 있고, 그 경쟁 관계하는 데서 서로 이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업 쪽에서 물론 수익성은 애플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이 삼성전자 내에 있는 이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어느 정도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있는 직원들이 들고 일하는 게 이번에 좀 심해졌는데요. 왜냐면 지난번 작년 반도체가 침체를 반도체 침체를 보일 때 반도체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인센티브를 거의 못 받았죠. 그래서 열이 좀 받을 대로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의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꽤 충분한 보상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 일하는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쌓여 있다 보니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삼성전자가 그 어려운 측면, 경기가 적자를 내면서도 주가가 SK하이닉스만 올라왔지만,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못한 더딘 흐름을 보인 이유는 이 오너일가의 주식 매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한계, 즉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 같은 기간 동안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SK하이닉스는 20만 원이 넘어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10만 원도 못 가고, 지금 맨날 그 무슨 그 주문처럼 10만 전자를 되뇌이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그 발목이 잡혀서 주가가 더 비싸질 수가 없는 그런 저주에 걸린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랠리를 펼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그럴 때가 꼭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